1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기분 좋죠. 근데 빚을 내서 사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상승이어도 빚을 내면 수익이 몇 배가 되니까요. 그래서 1920년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 안 내면 바보야. 남들은 1년에 집 한 채 살 돈 버는데 왜 가만히 있어? 이런 분위기가 퍼지면서 8년 동안 주식이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주식만 하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은행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다들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1929년 가을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내 돈이 아니었구나.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 주식이 2주 만에 33% 떨어지자 빚내서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원금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준 은행들까지 같이 무너졌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단순히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빚으로 만든 환상이 깨진 겁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돈을 잃은 이야기가 아니라 탐욕이 경제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 투자 인생이 진짜 달라집니다. 그럼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따라가 볼게요.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유럽 전선에서 총 들고 싸우던 미국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할 사람은 넘쳤지만 경기는 잠깐 주춤했어요. 그러다 1920년대 들어서면서 공장 굴뚝에서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멈춰있던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 처음 몰린 곳은 공장이었어요. 디트로이트에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모델T라는 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원래는 기술자 한 명이 차 한 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거든요. 근데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차를 올려놓고 지나가는 동안 각자 맡은 부품만 끼우게 한 거예요. 이동식 조립 라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하니까 차 한 대 만드는 시간이 확 줄었어요. 당연히 가격도 떨어졌죠. 1908년에 $850 하던 차가 1925년에는 $260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3분의 1 가격이 된 거죠. 이제 공장 노동자도 차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1927년까지 모델T가 1,500만 대나 팔렸습니다. 거리마다 차가 굴러다니기 시작한 거죠. 다른 회사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너도 나도 조립 라인을 따라했어요. 라디오, 세탁기, 청소기 같은 가전제품들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백화점 진열대가 새 물건들로 가득 찼고 라디오에서는 광고가 흘러나왔어요. 새 세탁기 사세요. 새 청소기 사세요. 사람들 눈이 뒤집히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그 다음 몰린 곳은 은행이었어요. 차, 라디오, 세탁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저 물건들은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움직였어요. 지금 돈 없어도 돼요. 빌려드릴게요. 나중에 갚으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빚을 내서 차를 뽑고 라디오를 드리고 집까지 샀어요.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1920년에 금주법이 시행됐거든요. 술을 만들고 파는 게 불법이었어요. 근데 다들 지켰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법을 무시했어요. 클럽 지하에선 몰래 위스키가 돌았고 재즈 밴드가 밤새 연주했어요. 여자들은 짧은 치마를 입고 춤을 췄고 남자들은 양복 주머니에 주식 시세표를 넣고 다녔죠. 법이고 뭐고 상관없었어요. 다들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역사에서는 이 시기를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러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돈이 마지막으로 몰린 곳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이었습니다. 1921년부터 1929년까지 8년 동안 미국 주식이 6배 올랐어요. $1,000 넣었으면 $6,000 된 거예요. 월급 몇 년치를 1년 만에 번 거죠. 이런 얘기가 퍼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공장 노동자도 택시 기사도 구두 닦기 소년도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직장 그만두고 주식만 하는 사람들도 생겼죠. 출근해서 일하는 것보다 주식이 더 많이 벌리니까요. 근데 주식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면 은행에서 빌렸어요. 당시에는 주가의 10%만 내면 나머지는 은행이 대출해줬거든요. $100만 있으면 $1,000어치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올라서 팔면 대출 갚고도 남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었죠. 1929년이 되자 증권사들이 빌려준 돈만 $85억 달러에 달했어요.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1928년
대통령 후보 허버트 후보는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 빈곤이 사라지는 날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그는 정말로 대통령이 됐어요. 취임식에서도 미국의 미래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다고 했죠. 대통령까지 저렇게 확신하는데 의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은 공장에서 은행으로,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의 대부분이 빚이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1929년 10월,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걸. 1929년 10월, 돈의 흐름이 멈췄습니다. 9월까지만 해도 주식은 계속 올랐어요. 근데 10월에 들어서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주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다들 일시적인 조정이겠지 했어요. 그동안도 오르락 내리락은 있었으니까요. 10월 24일 목요일 아침, 뉴욕 증권거래소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개장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매도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이 팔면 옆 사람도 불안해지잖아요. 뭐야, 저 사람은 뭘 알고 파는 거야? 거래소 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주식 사고 파는 중개인들이 서로 고함을 지르고 주문 전표가 바닥에 눈처럼 쌓였어요. 전광판 숫자는 계속 내려갔고 사람들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죠. 그날 하루 동안 1,300만 주가 거래됐어요. 평소에 서너 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날을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러요. 주말 동안 사람들은 안심하려고 했어요. 대형 은행들이 나서서 주식을 사들였거든요. 괜찮아, 큰 손들이 버텨주고 있어.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손잡고 시장을 지킨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월요일을 기다렸죠. 반등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근데 월요일이 되자 다시 폭락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29일 화요일, 이날이 진짜 지옥이었어요. 개장 종이 울리자마자 매도 물량이 폭발했어요.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팔겠다는 사람만 줄을 섰어요.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었어요. 10달러짜리를 1달러에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래소 바닥은 찢어진 주문서로 발목까지 쌓였고 중개인들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팔아야 했어요. 무조건 팔아야 했어요. 왜냐면 은행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아까 말했죠? 100달러만 있으면 1000달러어치 주식 살 수 있다고. 900달러는 빌린 거예요. 내 돈 100, 은행 돈 900. 오를 땐 문제 없었어요. 팔면 갚으면 되니까요. 근데 떨어지면요? 은행이 전화해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담보가 부족합니다. 돈 더 내세요. 이걸 마진콜이라고 해요. 근데 돈이 없으면요? 은행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려요. 내 동의 없이요. 문제는 다들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팔면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한테 마진콜이 가고, 그 사람도 팔고.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연쇄적으로 터진 거예요. 그날 하루에만 1,600만 주가 거래됐어요. 검은 목요일보다 350만 주 더 많은 양이에요. 거래소 직원들은 그날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검은 목요일이 시작이었다면 이날은 끝이었어요. 검은 화요일. 미국 주식시장 지표인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 만에 12% 빠졌어요. 당시 기준 사상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주식을 팔아서 빚을 갚았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주식 판 돈으로 은행 빚 갚으면 그 돈은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가잖아요. 그럼 은행에 돈이 쌓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도 문제가 있었어요. 은행들도 고객 예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11월이 되자 무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은행 돈 없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새벽부터 줄을 섰어요. 자기 예금 찾으러요. 이걸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줄이 길 모퉁이를 돌아 골목까지 이어졌어요. 아이 손잡고 온 엄마도 있었고 양복 입은 사업가도 있었어요. 표정은 다 똑같았어요. 불안하고 무섭고 다급한 얼굴이었죠. 근데 은행이라는 게요. 고객 돈을 전부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고객이 한꺼번에 돈 찾으러 오면요. 줄 돈이 없어요. 결국 은행 문이 닫혔어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그 안에 있는데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결과가 어땠냐면 1929년 한 해에만 650개 은행이 문을 닫았어요. 다음 해에는 1,300개, 그 다음 해에는 2,000개가 넘었어요. 사람들의 저축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주식 안 한 사람들도요.
그냥 은행에 맡겨뒀을 뿐인데 돈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돈은 공장에서 은행으로,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다고 했죠? 이제 그 돈이 전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어요. 은행이 무너지면 뭐가 문제일까요? 단순히 돈을 못 찾는 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사람들이 은행을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에 맡겨봤자 못 찾잖아.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돈을 집에 숨기기 시작했어요. 침대 밑에, 마루 밑에, 깡통 안에 숨겼어요. 은행에 안 맡기니까 은행은 빌려줄 돈이 없어요. 기업은 돈을 못 빌리니까 공장을 못 돌려요. 공장이 멈추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일자리를 잃으니까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버니까 물건을 안 사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또 공장이 문을 닫아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까 경제 전체가 멈춰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뭘 했냐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요. 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지는데 그냥 지켜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렵죠? 요즘은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중앙은행이 바로 돈을 풀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시장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이게 당시 생각이었어요. 역사는 이걸 연방준비제도의 최악의 실수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 전체 통화량이 31% 줄었어요. 거의 3분의 1이 사라진 거예요. 돈 자체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돈이 이렇게 줄어들면 뭐가 생기냐면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인플레이션의 반대예요. 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 싶겠지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15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려고 하는데 다음 달엔 13만 원이 된대요. 그럼 지금 살까요? 당연히 기다리죠. 근데 다음 달 되니까 11만 원이 된대요. 그럼 또 기다리게 되죠. 왜냐면 기다릴수록 더 싸질 테니까요. 안 사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안 팔리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더 안 사고, 이게 반복돼요. 물건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예전에 10,000원 주고 사던 빵을 이제 5,000원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같은 돈으로 2배를 살 수 있으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다들 돈을 안 쓰고 쥐고만 있으려고 해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가게가 망하고, 가게가 망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빚진 사람한테는 지옥이에요. 쉽게 말해볼게요. 월급 200만 원 받을 때 100만 원 빌렸다고 해볼게요. 한 달 월급 절반이니까 갚을만 하죠? 근데 디플레이션이 오면요. 월급이 100만 원으로 깎이는데 빌린 돈은 그대로 100만 원이에요. 이제 월급 전부를 줘야 갚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빚이 2배로 무거워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농부들이 특히 심했습니다. 땅을 사려고 대출받았는데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빚은 그대로니까 농장을 뺏기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이었어요. 후보 대통령이 한 가지를 더 했어요.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어요. 뭐냐면 외국 물건의 관세를 대폭 올린 거예요. 평균 60% 가까이 됐죠. 미국 농부들이랑 기업들 보호하려고요. 좋은 의도였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었죠. 25개국이 보복했습니다. 너네가 그러면 우리도 미국 물건에 세금 붙일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전 세계 무역이 66%, 그러니까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려운데 수출까지 막혀버린 거죠.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입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들어도 심각하죠? 대공황이 얼마나 심했는지 숫자로 보면 더 실감납니다. 주식부터 볼게요. 다우존스 지수가 있어요. 이게 1929년 최고점에서 90% 떨어졌어요. 주식에 100만 원 넣었으면 10만 원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 90만 원은 증발한 겁니다. 은행은요. 1929년부터 1933년 사이 약 9,000개 은행이 문을 닫았어요. 그 안에 있던 900만 개 저축계좌가 통째로 사라졌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사람들이 900만 명이에요. 일자리는요? 실업률 24.9%.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하고 싶은 사람 4명이 모이면 그중 1명은 일자리가 없었어요. 거리에 나가면 4명 중 1명이 실업자였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연재해까지 터졌습니다. 1930년대 중반 미국 중부의 더스트볼이라는
엄청난 모래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가뭄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농경지가 황폐해졌고 하늘이 흙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당시 미국인 5명 중 1명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리 풍경이 어땠냐면 빵 배급줄이 길 모퉁이를 돌아 골목까지 이어졌고 한때 정장 입고 출근하던 사람들이 빵 한 조각 받으려고 새벽부터 서 있었습니다. 약 3천만 명 가까이 아무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잃은 사람들은 판자와 깡통으로 움막을 짓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 판자촌을 후버빌리라고 불렀어요. 이 모든 게 후버 대통령 때문이라는 뜻이었죠. 돈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진 세상. 그게 대공황이었습니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1932년 변화가 찾아왔어요. 새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였어요. 그는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과감하게 바꾸겠다. 그리고 진짜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루스벨트가 내놓은 게 바로 뉴딜 정책이에요. 뉴딜, 새로운 거래라는 뜻이죠. 그럼 뭘 바꿨을까요? 먼저 노동자들을 보호했어요. 최저임금을 만들어서 아무리 적은 임금을 줘도 이 밑으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거죠. 초과근무 수당도 생겨서 야근하면 돈을 더 줘야 했고요. 실업보험이 생기면서 일자리를 잃어도 당장 굶어 죽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도 이때 생겼어요. 나이 들어서 일 못하면 나라에서 생활비를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들이죠. 근데 이게 다 이때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은행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은행에 돈을 안 맡겼죠? 은행이 망하면 내 돈도 사라지니까요. 루스벨트는 이걸 해결했어요. 예금보험을 만든 겁니다.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예금을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FDIC예요. 쉽게 말해서 은행 망해도 정부가 돈 돌려준다는 보증서 같은 거죠. 지금도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SEC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주식시장 경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들이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속이면 처벌받게 된 거죠. 아무나 함부로 사기치지 못하게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시 은행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돈이 은행으로 돌아왔고 은행은 다시 기업에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멈춰있던 돈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뉴딜 정책이 대공황을 끝냈을까요? 아니에요. 경제는 안정됐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렸어요. 실업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공황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요, 일제강점기였어요. 대공황 여파로 쌀값이 폭락했는데 일제 수탈까지 겹치면서 농민들 삶은 더 처절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경제가 무너지면서 히틀러가 등장했고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권력을 잡았어요.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던 일본에서도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니까 극단주의가 퍼졌어요. 강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다라는 생각이요. 그리고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 겁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대공황을 진짜로 끝낸 건 전쟁이었어요.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해 공장이 다시 돌아갔거든요. 비행기, 탱크, 총, 군복 같은 전쟁 물자를 엄청난 양으로 만들어야 했고 정부가 돈을 아끼지 않고 쏟아부었어요. 그 엄청난 지출이 경제를 강제로 돌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제야 실업률이 10% 아래로 떨어졌어요.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이 1939년에야 끝난 겁니다. 무려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요, 대공황에서 우리는 뭘 배웠을까요?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논쟁해요. 정부가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지,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배운 것들이 있어요. 일단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게 오히려 건강한 경제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지금 안 싸면 비싸진다고 생각해야 돈을 쓰거든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1930년대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1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일자리를 만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배운 거죠. 또 하나, 예금보험은 필수예요. 은행이 망해도 내 돈은 안전하다는 믿음,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 찾으러 몰려드는 뱅크런이 안 일어나요. 한국도 예금자 보호법이 있죠?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이게 다 대공황의 교훈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교훈은 따로 있어요. 결국 대공황을 만든 게 뭐였을까요? 탐욕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옆집 아저씨도 주식으로 돈 벌고 회사 동료도 돈 벌고 동네 가게 사장님도 돈 번다고 해요. 나만 안 하면 바보 같죠? 그래서 나도 하고 옆집도 하고 빚내서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 퍼지는 방식이에요. 주식이 영원히 오를 거라는 믿음, 빚내서 투자해도 괜찮다는 자신감,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근거 없는 낙관, 이게 다 합쳐져서 버블이 됐습니다. 그리고 버블은요, 언제나 같은 결말로 끝납니다. 터지는 거예요. 1929년에도 그랬고 2000년 닷컴 버블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똑같이 겪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우리가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번엔 다르다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 말은 100년 전에도 똑같이 했던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세요. 영끌에서 집 사고 빚내서 코인하고 주식 유튜브 보면서 따라 사는 지금. 1929년의 그들과 우리,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똑같아요. 오를 때는 탐욕에 눈이 멀고 떨어질 때는 공포에 휩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대공황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